안녕하십니까,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부동산 투자자 혹은 투기자의 경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선은 부동산 투자자와 투기자의 명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기자일까요? 투자자일까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사이에 갭 투자라는 게 유행이 된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갭 투자는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냐, 투기자냐? 그리고 나쁜 사람이냐? 그냥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이죠. 혹은 부동산을 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클 뿐이죠.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 경쟁이잖아요. 파이 게임에서 그 한정된 파이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가격을 오른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서 누가 구입을 한다. 라는 과정을 한번 본다고 했을 때 박경철 시골의사분께서 말씀 주신 가장 명확한 단어, 나보다 좀 더 바보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넘긴다. 라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세 바퀴 손바뀜이 됨에 있어서 마지막에 구입한 사람은 가격 하락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세 바퀴가 돌아간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본 만큼 전에 세 명이면 그 세 바퀴면 세 명이잖아요. 에 대한 이익을 그 동일한 손해로 진행을 하는 거죠. 모 방송을 바라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물론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자본소득이 아닙니다. 네, 면밀히 말하면 우리가 경제학이나 혹은 경영학에 나오는 그런 단어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투자가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 어폐는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캐피탈 게인이라는 범주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자본소득이라고 치고 근로소득과 그것보다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은 웃긴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보면 근로소득은 승고해 혹은 자본소득은 악이야 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그리고 채권자가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국가, 즉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자력구제라는 게 힘듭니다. 초기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자력구제가 가능했죠. 뭘로요? 사병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금지가 됐고, 그리고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법원의 힘에 빌려서 채권과 채무 관계를 해소를 시키는 거죠. 자, 경매로 구입을 하는 사람들, 물론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임대수익이나 아니면 캐피탈 게인, 즉 시세 차익을 볼 사람들도 들어가죠. 만약에
착한 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실수요자만 경매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낙찰가율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낙찰률마저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가 볼까요? 바로 채권자가 손해가 보겠죠. 경매를 집어넣은. 경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시장 참여자, 이것이 부동산 투자자이든 실수요자든 단순 게임 플레이어로서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그리고 이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정책에 대해서 제가 파리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송을 남겨볼 생각입니다. 한 에피소드 2개에서 3개 정도로 남겨볼 생각인데요. 파리 대책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다주택자를 일종의 시장 참여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악덕 참여자 혹은 부동산 투기꾼으로 내모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정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정책, 그런 이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상의 왜곡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부동산 전매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전매권이나 그런 것들은 한 시장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10수년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분양권 전매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기자로 명명은 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마저도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하나의 리스크 있는 게임, 파이 게임을 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부동산 투기자는 그 명목상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단지 부동산이라는 제약을 자신의 목적,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이나 혹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게 자본소득으로서의 나의 노동은 더 곧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송의 어딩을 듣고도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과연 그럴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분류일 뿐이지 그것을 양단의 프레임으로 접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즉, 부동산 투자로서 필연적으로 꼬리표가 붙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겠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의 최고봉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을 보는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 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락이 되고 정부가 항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은 그 부동산 당국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과와 침식, 즉 하나의 투자자이면서도 그리고 필수제인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실수요자 시장만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상이고요. 그리고 그럴 완전 경쟁 시장을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두가 못 산다는 북한 같은 경우에서도요, 암거래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즉 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권 국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하죠. 제가 말이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단순 결론을 하자고 본다면 부동산 투자자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나 천사는 더욱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부동산 상품의 대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융상품에서도
미수나 혹은 공매도 같은 투기적 거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은 안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 주택,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필수제이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일반적인 투자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그거에 대해서의 비난과 힐난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부터 부동산 임대 수익은요, 귀족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몰락은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귀족의 몰락을 부추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노였던, 소작농이었던 그 사람들이 서민층이나 아니면은 비민층, 계급이 낮았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능하게 할 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참정권도 주어졌고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민주주의. 항상 말씀드리면 소유권 민주주의의 발달 연태인 소유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스테이트, 나라의 민주주의에 큰 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민주주의의 발달은 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바로 소유권 민주주의의 시작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말이 너무 어긋난 것 같은데, 그만큼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이념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도 프레임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보면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쁘다, 혹은 부동산 투자자는 모두 부동산 투기자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 소장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도 뭐 부동산 중개업자의 길을 한 10수년 동안 걸어왔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도서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계속 기웃거렸던 저의 생각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주택 투자자는 투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둘 간의 차이는 없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자본소득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본소득은 해당 방송에 나왔던 그 논쟁의 하나였습니다. 근로소득과 더 힘들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소득이 나쁘다 라는 거 하는 거는,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방송을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남겼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누수에 대한 세입자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고치고, 그리고 집합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단의 멱살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저는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누군 안 해봤나? 누군 안 해봤나? 실질적으로 제가 제 소유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그리고 제가 특별히 관리했던 부동산들은 제가 여기 방송을 하시는 분보다 훨씬 많이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모르게 제 돈 1,500만 원 정도가 나간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 경험자의 입각해서 볼 때, 이게 근로소득보다 힘든가? 그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네. 결코 힘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왜 관리단에 멱살을 잡습니까? 관리 사무소에 멱살을 잡겠죠. 관리단은 해당 집합건축물의 소유자 단체인데요.
즉 멱살을 잡는다면 자기 자체가 관리단이죠. 관리단의 구성원이겠죠. 네. 관리단은 그 집소법에 의거해서 관리사무소를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네, 실상황에서는 네, 시행사나 아니면 시공사에서 박아놓은 네,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을 쭉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큰 건물이나 연면적이 큰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단의 의결로 통해서 새로 신규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면적 10,000평만 넘어도 그런 만 평 이하짜리 아니면 군소 빌딩 같은 경우에서는 뭐 관리단 의결 자체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나쁜 건가? 혹은 나쁘지 않고 착한 건가?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런 논쟁 자체가 그렇게 유익하진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할 때 착한 투자, 나쁜 투자, 그거에 대해서는 그 경계가 없다고 보면 무방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